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서 있는 대한미래타워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처럼 보였다. 매일 아침 출근 시간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은 이 건물로 빨려 들어가듯 들어왔고 저녁이면 다시 같은 얼굴로 빠져나갔다. 그들 중 누구도 지하 2층의 엘리베이터 앞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곳은 직원용 출입구였고 청소 인력과 시설 관리 인력만이 오르내리는 공간이었다. 신하윤은 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회색 작업복 위에 파란 조끼를 입고 한 손에는 청소 도구가 담긴 카트를 끌고 있었다. 카트의 바퀴는 오래되어 끽끽거리는 소리를 냈고 하은은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까 늘 신경을 썼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법을 배웠다.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존재감을 최소화하는 법을. 엘리베이터 문 위에 달린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본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아니, 할 필요가 없었다. 이곳에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은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도 30층까지 올라가야 했다. 대한미래 그룹의 최고 경영진이 사용하는 회의실이 있는 층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하은은 가장 구석에 몸을 붙였다. 위로 올라가는 동안 숫자가 하나씩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니 정확히 말하면 6해 전, 그녀는 이 건물의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고 싶어 했다. 대학생이었던 시절, 하은은 고려대학교 광고홍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교수들 사이에서는 현장을 아는 학생으로 통했다. 그녀는 이론보다 사람에 관심이 많았다. 이 사람들은 이 제품을 선택하고 이 어떤 브랜드에는 마음을 열고 어떤 기업에는 등을 돌리는지 그 질문이 늘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해 겨울, 하은은 전국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녀의 발표 주제는 잊혀진 소비자들이었다. 대기업들이 프리미엄 시장에만 몰두하는 사이 도시 외곽과 지하철 끝자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선택지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학생은 책상 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답을 찾는군요. 그 말은 하은의 자부심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언젠가 대한미래 같은 기업에서 일하며 진짜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크지 않았지만 가족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수입은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분은 고향에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눈이 오던 밤이었다.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고 사고는 너무 갑작스러웠다. 하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이미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 남은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병원비와 가게 정리 비용,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빚들이 하은 앞에 쌓였다. 아직 고등학생이던 남동생을 혼자 책임져야 했다. 하은은 한 학기를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그녀는 쉬지 않고 일했다. 편의점 야간 근무, 공사장 식당 보조, 콜센터 상담원.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다. 광고와 마케팅은 점점 먼 이야기가 되어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은은 완전히 그 꿈을 버리지 못했다. 대한미래타워의 청소 인력 모집 공고를 봤을 때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급여는 많지 않았고 업무는 힘들었다. 하지만 그 건물 안에는 그녀가 한때 꿈꿨던 세계가 있었다. 회의실, 프레젠테이션 자료, 벽에 걸린 기업 슬로건들. 하은은 생각했다. 이곳에서라면 비록 바닥을 닦는 입장일지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원했다. 그리고 합격했다. 엘리베이터가 30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다. 복도는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두꺼운 카펫은 발소리를 삼켜버렸고 공기는 냉랭했다. 하은은 카트를 밀며 회의실 쪽으로 향했다. 유리문 너머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청소 일정표에 회의 전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실 한쪽에서 하우는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일했지만 귀는 자연스럽게 열려 있었다. 숫자와 용어들이 오갔다. 매출 하락, 시장 점유율 감소, 구조 조정, 해외 매각. 말들은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하우는 손을 잠시 멈췄다. 유리 벽에 비친 회의실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고객을 알고 있을까? 지하철 막차에서 만난 사람들, 할인마트에서 가격표를 오래 바라보던 사람들, 그녀가 함께 일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엘리베이터에서 들렸던 숫자 소리처럼 하운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건물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하운은 다시 걸레를 지었다. 바닥은 이미 충분히 깨끗했지만 그녀는 한 번 더 닦았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듯이.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한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이대로라면 대한미래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말에 하운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질문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가령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이 회사를 지키려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무거웠다. 대한미래타워 30층, 통유리로 둘러싸인 이 공간은 늘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숨소리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긴장에 잠겨 있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고 각자의 앞에는 두꺼운 보고서와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하먼 속 숫자들은 냉정했고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더 냉혹했다. 이 분기 누적 손실 9천억 원. 재무총괄이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숫자가 스크린에 크게 띄워지자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공간에서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프리미엄 라인은 성장 정체의 상태입니다. 신규 고객 유입은 거의 없고 기존 고객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부문장이 말을 이었다. 그는 준비된 듯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방어적인 어조가 묻어났다. 누군가는 펜을 굴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화면만 바라보았다. 회의실 한쪽 벽면 근처에서 시나은은 조용히 걸레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그렇듯이 시선을 낮췄다. 회의가 시작되면 최대한 존재감을 줄이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다. 바닥에 얼룩 하나, 테이블 다리 근처의 먼지 하나에 집중하며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으려 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말들이 귀에 들어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국내 시장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전략기획실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해외 MBA 출신으로 늘 글로벌 사례를 들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인물이었다. 이미 소비자들은 프리미엄을 원합니다. 가격에 민감한 고객층은 우리 브랜드의 방향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 말에 몇몇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동의했고 누군가는 그저 익숙한 논리에 몸을 맡겼다. 하운의 손이 잠시 멈췄다. 가격에 민감한 고객층. 그녀는 그 말이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분류하고 지워버리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 분류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부회장이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가장 강한 발언권을 가진 인물이었다. 미국의 글로벌 소비재 기업과 협상을 시작합시다. 브랜드는 유지하되 지분을 넘기고 경영권을 일부 포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더 버틸 수 없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그 제안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오가던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되자 무게가 달라졌다. 대한미래는 오랫동안 국민 브랜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었다. 외국 자본의 경영권을 넘긴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다.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반문했다. 아직 시도해볼 방법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더 시도하자는 겁니까? 부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미 수십억을 들여 컨설팅을 받았고 새로운 캠페인도 다 해봤습니다. 결과는 이렇지 않습니까? 하우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걸레를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지하철 역사에서 들었던 대화, 고객센터 앞 의자에서 흘려듣게 된 불만들, 경비실에서 나누던 짧은 이야기들. 사람들은 대한미래를 욕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워했다. 예전에는 쓸 수 있었던 제품을 이제는 살 수 없다고,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다고, 자기들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나고. 시장에는 답이 없습니다. 마케팅 부문장이 다시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고객은 더 이상 우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굳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모두가 그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더 이상 반박하지 않는 공기. 하우는 자신도 모르게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때였다. 그럼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르며 울렸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다. 신하은은 자신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녀의 심장은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직접 고객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불쾌함을 숨기지 못했다. 하우는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뒤늦게 자각했다. 청소 도구를 들고 회의실 한켠에 서 있는 자신. 이곳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젊은 임원 하나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말했다. 여기는 임원회의입니다. 당신은 잠깐. 그때 지금까지 말없이 회의를 지켜보던 강민석 회장이 손을 들어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 공간을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회장은 하은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방금 무슨 말을 했죠? 하은은 침을 삼켰다. 목이 말랐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동시에 이대로 침묵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었다. 고객에게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보고서 말고, 통계 말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강민석 회장은 여전히 하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계속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균형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신하은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발을 내디딘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제껏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해본 적 없는 이야기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의 시선들이 한꺼번에 신하은에게 꽂혀 있었다. 그 시선들은 제각각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 당혹, 불쾌, 호기심,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 하우는 그 모든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리가 떨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지고 있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말을 드디어 꺼낼 차례가 된 사람처럼. 제가 드린 질문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우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이 건물에서 일하면서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젊은 임원이 코웃음을 쳤다. 청소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까? 고객 데이터는 그렇게 수집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전문적이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식 설문지 앞에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대신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진짜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강민석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하은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고객센터 악유자에서요. 하은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불만 접수하러 온 분들이 상담을 기다리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엔 대한미래 제품을 쓰면 안심이 됐는데 요즘은 가격표를 보는 순간 돌아선다고. 재무총괄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단편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저는 한두 번 듣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요.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하은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되새기듯 잠깐 숨을 골랐다. 저는 이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회의실 바닥을 닦고 임원 화장실을 청소하고 야근하는 직원들이 버리고 간 컵과 종이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들 중에는 하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 아무도 다시 보지 않는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마치 자신들의 사적인 영역이 침범당한 듯한 표정이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 저도 압니다. 하은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청소만 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는 답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침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석 회장이 처음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시선이 하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예죠? 그가 물었다. 하은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그 답이 이미 시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젊은 임원이 다시 말을 끊었다. 그건 감정적인 주장입니다. 기업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그 숫자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는요. 하은이 조용히 반문했다. 사람들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지금 대한미래의 고객이 아닙니다. 아니, 고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노골적인 반발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는 남아 있었다. 강민석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본인에 대해 조금 더 말해보세요. 하은은 그 질문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저는 원래 학생이었습니다. 하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광고를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의 선택과 마음을 연구하는 게 좋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놀란 듯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고려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 다녔습니다. 3학년 때 전국대학생 광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하은은 담담하게 말했다. 자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젊은 임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그럼 왜? 그만뒀나고 하은이 말을 이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요. 빚이 남았고 동생이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감정에 젖어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눌러 담아온 무게가 느껴졌다. 회의실 안에 몇몇 사람들은 시선을 피했다. 그런데도 하은은 말을 이었다. 저는 광고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갔습니다. 비록 청소 직원으로요. 그 말에 몇몇 임원들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다. 동정인지, 당혹인지, 혹은 죄책감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저는 매일 이 회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숫자를 보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회사가 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우는 손에 쥔 걸레를 잠시 내려놓았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다. 지하철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대한미래 봉투를 들고 있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회사 물건을 사면 집안 살림이 든든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럴 여유가 없다고. 그분은 가격이 아니라 자신이 버려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누군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강민석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생각이 복잡하게 얽힌 흔적이 보였다. 그래서 그가 천천히 물었다. 당신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하우는 그 질문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는 고객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녀는 분명하게 말했다. 고객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시장이 변했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해왔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남아 울렸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팔짱을 풀었다. 강민석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회의실의 질서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신하원은 느끼고 있었다. 이제 이 자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회의실이 아니라는 것을. 회의가 끝난 뒤에도 아무도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마치 그 공간을 떠나는 순간 방금 전에 들은 말들이 허공으로 흩어져 버릴까 두려운 듯했다. 회의실은 아직 조용했다. 강민석 회장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방금 이야기한 자료들 혹시 기록해둔 게 있습니까? 신하원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메모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된 형태는 아니지만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원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예, 오늘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는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다른 임원들은 말없이 자리를 떴다. 일부는 고개를 숙인 채 일부는 하원을 스쳐 지나가며 짧은 시선을 남겼다. 무언가 깨달은 듯한 얼굴도 있었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얼굴도 있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지하층의 직원 휴게실에서 낡은 서류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 봉투는 그녀의 사물함한 청소 도구 뒤에 숨겨져 있었다. 누구도 찾지 않는 곳,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공간 속에 묻어두었던 것이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들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다. 어떤 종이는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어떤 종이는 태블릿에서 뽑아낸 인쇄물 뒷면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녀가 5년 동안 틈틈이 적어온 메모들이었다. 고객의 말, 현장의 반응, 관찰한 행동 패턴, 그리고 아주 단순한 그래프들. 그녀는 그것들을 정리해서 A4용지에 다시 옮겨 적기 시작했다. 글씨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흐름과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진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이 자료 곳곳에 스며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서류봉투를 들고 30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평소보다 느리게 올라가는 듯 느껴졌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곧바로 강민석 회장의 비서실로 향했다. 비서는 그녀를 보고 놀란 눈치를 보였지만 이미 연락을 받은 듯 조용히 안내했다. 회장의 사무실은 여는 알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햇살이 번져 있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자료입니다. 정리된 건 아니지만 강민석은 그것을 받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장을 넘길수록 그의 눈썹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 장을 넘긴 뒤 그는 책상 위에 한 장을 펴놓고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이건 고객 행동에 따른 감정 흐름 그래프입니까? 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트에서 제품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손동작, 가격을 본 뒤의 표정,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그런 것들을 관찰해서 기록했습니다. 아주 주관적인 자료입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들고 하은을 바라보았다. 주관적이라기보단 실제에 가까운 자료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비서가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회장님, 어제 회의 내용과 관련해서 찾으시던 서류 중 하나가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강민석은 눈썹을 찌푸렸다. 어떤 서류입니까? 비서는 조심스럽게 A4 한 장을 내밀었다. 구겨진 흔적이 있는 종이에는 낯익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연필로 그린 그래프, 점선으로 나눠진 고객군, 그리고 고객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신호다라는 문장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하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이건 비서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총무부에서 폐기 예정 서류를 정리하던 중 박사 안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식 보고서가 아니라 내부 회의 중 누군가 메모한 거라 생각했는데 보존이 필요한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강민석은 그 종이를 펼쳐보았다. 그리고 하은이 건넨 자료와 비교했다. 글씨체는 같았다. 구성도 비슷했다. 몇몇 단어는 하은이 어젯밤 옮겨 적은 문장과 거의 같았다. 혹시 회장이 조용히 물었다. 이 문서도 당신 겁니까? 하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예전에 회의실 근처에서 버려진 회의 메모 뒷면에 쓴 겁니다. 정리하려다가 시간이 없어 놓아뒀는데 누가 치운 것 같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두 장의 종이를 번갈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가 수억 원을 들여 외부 컨설팅을 받았지만 이 문서만큼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회장은 시선을 들며 말을 이었다.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은 청소 도구함 뒤에 그것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햇살은 여전히 창밖을 비추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우리는 고객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미래의 위기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자책처럼 들렸다. 아니, 책임을 인식한 사람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대한미래의 인트라넷에는 전사 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제목은 간결했다. 내부 관찰자 보고서 신한 사원. 그 메일에는 회장 명의로 하은의 분석 자료가 전사 공유 문서로 올라가며 내부 피드백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처음엔 의아했고 일부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료가 전달하는 진정성과 명확성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쓴 거야? 그리고 회신창에 적혀 있는 이름을 보고 놀랐다. 신한, 청소부.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은 조금씩 다른 의미로 불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누구보다 고객을 많이 만났고 그 누구보다 회사를 오래 지켜본 사람. 그리고 그 누구보다 회사를 안에서부터 바꾸기 시작한 사람이었다. 신하은의 이름이 회사 전체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전혀 의도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정리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정리된 메모는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던 거대한 조직의 심장을 두드렸다. 자료가 공유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대한미래 내부 게시판에는 수십 개의 댓글과 의견들이 올라왔다. 고객센터 앞에서 비슷한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우리 동네 마트에서도 대한미래 제품 안 찾는 손님이 늘었죠. 한 사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만 추구하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고객을 외면했나 봅니다. 과거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청소 직원의 이름이 이제는 마케팅팀 회에, 영업전략회에, 심지어 경영진 브리핑 자료에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만 보인 건 아니었다. 일부 간부들은 이 흐름을 감성적 과잉 반응이라 폄하했고 일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무시했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조차 흐름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조직 내부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고 있었다. 그 무렵 강민석 회장은 비공식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장소는 본사 최상층의 소회의실. 참여자는 핵심 임원 8명과 신하원이었다. 정장 차림의 임원들 사이에서 회색 작업복을 입은 하은은 분명히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도 그녀를 청소 직원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회의는 간결하게 시작되었다. 강 회장은 본론만을 말했다. 나는 이 조직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으로 쏠렸다. 신한 사원에게 7일간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맡기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회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업부 전무가 놀란 듯 물었다. 신한 사원에게 프로젝트를 맡긴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강 회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실험적인 시도입니다. 그녀가 제시한 분석과 관찰은 수십억 원짜리 외부 보고서보다 현실적이었고,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다시 여는 접점입니다. 마케팅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 실행 경험이 없는 사원에게, 그것도 정규직이 아닌 외주 인력에게 프로젝트를 맡기는 건 내부적으로 반발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반발이 없는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프로젝터가 켜졌다. 화면에는 부산 서부지점이라는 문구가 뜨고 있었다. 부산 서부지점은 최근 2년간 매출 최저, 고객 이탈률 최고 지점입니다. 기존 전략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테스트베드로 삼겠습니다. 신하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정말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나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모두가 실패를 기대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러나 그녀는 입을 다물지 않았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강 회장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조건이죠? 실행은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하은이 말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고객의 말을 직접 들었던 직원들, 현장의 진심을 아는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계급이나 직책과는 무관하게요. 그 말에 임원들의 표정이 엇갈렸다. 누군가는 웃음을 지었고 누군가는 난처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설마 경비, 택배, 실습생 같은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겁니까? 한 임원이 비꼬듯 말했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분들이야말로 고객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저는 그들이 가진 감각을 믿습니다. 회의실 안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강민석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 조건 수락합니다. 임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지만 회장은 단호했다. 우리는 이대로 가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심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가능성을 가장 낮은 곳에서 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신하은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버튼을 누른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을 상상조차 못했던 자신이 이제는 프로젝트 리더로서 7위를 맡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부산으로 출발했다. 가벼운 여행 가방 하나와 서류가 든 노란 파일, 그리고 오랜 시간 마음에 품었던 질문 하나를 안고 부산 서부지점은 생각보다 더 한산했다. 간판은 발에 있었고 직원들은 무기력해 보였다. 매장은 텅 빈 듯했고 직원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지역 고객들에게 대한 미래는 한때 좋았던 브랜드로 기억되고 있었다. 하은은 정식 오리엔테이션도 생략한 채 가장 먼저 지점의 경비실로 향했다. 거기엔 그녀가 전에 함께 근무했던 박 경비가 앉아 있었다. 그를 보자 하은은 작은 목례를 했다. 박 기사님, 저 하은이에요. 서울 본사에서 일했었죠. 박 경비는 잠시 놀란 듯하다가 반갑게 웃었다. 어이쿠, 하은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하은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가 도와달라고 부탁드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부산 서부지점의 프로젝트는 정식 회의도 전략 기획도 없이 시작되었다.
계획서 대신 사람의 마음으로, 데이터 대신 관찰한 표정으로, 그리고 조직도에 없던 이름들이 한 줄씩 하은의 노트에 새겨지기 시작했다. 이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그녀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진심으로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부산 서부지점의 아침은 무거운 공기로 시작되었다. 출근하는 직원들의 발걸음은 느렸고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창문은 먼지가 쌓여 흐릿했고 진열대의 상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다. 매장은 영업 중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지 상태에 가까웠다. 고객은 거의 없었고 직원들조차 이곳에 무슨 의미가 남아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신하은은 매장 한켠의 사무실에 자리를 잡았지만 정식 명함도 없었고 직책도 주어지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본사 파견 조사 인원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외부인에 가까웠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녀를 청소하던 사람으로 기억했거나 낯선 시선으로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하은은 그 시선을 애써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익숙한 공기였다.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고 누구의 기대도 받지 않으며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는 위치. 그녀가 지난 5년간 존재해왔던 자리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가장 많은 것을 배웠다. 하은은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정식 회의로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먼저 전화를 돌렸다. 서울 본사에서 함께 일했던 경비 아저씨, 택배기사, 지하 구내식당 이모, 그리고 실습생으로 잠시 스쳐갔던 한 대학생까지. 그들은 모두 고객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하은은 그들이야말로 진짜 고객의 감각을 알고 있다고 믿었다. 지금 부산에서 작은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저를 믿고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짧은 요청에 대다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날 오후, 지점 뒤편 창고에 오래된 테이블 하나가 누렸고 거기에는 하은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박경비 아저씨는 가장 먼저 도착했고 그 뒤를 이어 택배기사 김태호,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김희선 이모, 그리고 대학생 실습생 최은서가 자리에 앉았다. 그 누구도 마케팅이나 전략을 배운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고객을 책으로 배운 적이 없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의 팀이에요. 하은은 노트를 펴며 말했다. 직급도, 직책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고객의 얼굴을 다시 그려볼 거예요.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회의가 시작되었다. 김태호는 말했다. 배송하면서 느낀 건데요. 요즘 대한민의 박스를 받는 집이 줄었어요. 특히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곳에선 거의 없어졌어요. 최윤서는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을 보여주었다. 대학생 커뮤니티에서도 대한미래는 비싸진 브랜드로 인식돼요. 예전엔 가성비 좋다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예전 브랜드죠. 이선 이모는 덧붙였다. 시장에 있는 단골 손님들 말 들어보면 쓸만했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워라는 말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옛날 제품 다시 나오면 살 텐데 하시더라고. 하우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노트에 글을 적었다.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들이 그녀에겐 귀한 데이터였다. 분석의 언어가 아닌 삶의 언어로 들려오는 이 피드백은 그 어떤 보고서보다 현실적이었다. 이튿날 팀은 근처 전통시장을 찾아 나섰다. 하은은 직접 만든 설문지를 들고 팀원들과 함께 상점가를 돌며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종이 한 장짜리 설문지에는 이름도 없고 번호도 없었다. 그저 대한미래 제품을 마지막으로 구매하신 게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지금 제품을 다시 쓰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간단한 형식이었다.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었다. 예전에 그거 세제 좋았지. 향도 괜찮고 거품도 적당했어. 이젠 백화점 브랜드 같아서 못 사 할인도 안 하고. 그 시절엔 정말 서민 브랜드였는데.
하우는 그들의 말을 메모하며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다. 이 브랜드가 한때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등을 돌렸는지를 다시금 실감했다. 이틀 뒤, 하우는 본인의 사비로 조촐한 광고 인쇄물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다시 시작하는 대한미래. 그 속에는 웃고 있는 고객들의 얼굴 그림이 있었다. 그림은 은서가 그렸고 문구는 이선 이모가 만든 아이디어였다. 화려하진 않지만 함께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 문장은 어느 마케팅 회의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문장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노점상부터 골목의 작은 편의점 주인까지 모두가 그 인쇄물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문구 좋네. 우리랑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후 하은팀은 버스 정류장, 마트 입구, 공공도서관에까지 손으로 만든 전단지를 붙였다. 각 지역 커뮤니티에도 게시물을 올리고 소소한 고객 참여 이벤트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비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와서 물었다. 이거 진짜 다시 파는 거예요. 전에 쓰던 세제요. 하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다시 시작해요. 일주일 중 절반이 지나가고 있었다. 데이터로 보면 미미한 변화였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변하고 있었다. 매장으로 다시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래전 단골이었던 중년 여성은 제품 하나를 들며 말했다. 이거 예전 향기랑 똑같네. 그때 그 느낌이 나네. 하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다. 분석이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진심이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일.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팀은 조직도에 없었다. 시스템에도 없었다. 그러나 고객의 마음 안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서서히 회사를 다시 일으키고 있었다. 부산 서부 지점의 바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 맴돌던 무기력은 서서히 사라지고 하루에 한두 명씩이지만 다시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났다. 매장 안에는 새로운 팝문구가 붙기 시작했다. 함께였던 기억,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구호 아래 손글씨로 적힌 응원의 메시지들이 덧붙여졌다. 엄마가 쓰던 그 제품, 다시 보니 반갑네요. 처음 월세방 살 때 이걸로 살림했어요. 할머니가 늘 이걸 고집하셨죠. 돌아가신 지 2년인데 한기 맡으니 생각나요. 신하은은 매일 이 말들을 메모했다. 이 메시지들은 정형화된 고객 만족도 조사보다도 훨씬 깊고 생생했다. 단순히 제품의 기능이 아닌 고객의 기억과 감정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는 그 흐름을 그대로 기록했다. 6일째 아침,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강민석 회장이 직접 부산으로 내려온다는 통보였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하은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홍보 전단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 실험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강민석 회장이 매장에 도착했다. 공식적인 유전도 없었고 보도자료도 없었다. 검은 코트 차림의 그는 혼자 매장에 들어섰고 주변을 조용히 살폈다. 직원들은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다. 여긴 예전보다 밝아졌네요.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옆에는 하은이 서 있었다. 조명이 바뀐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하은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치를 보지 않고도 변화가 느껴지는군요.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직 매출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객 응답을, 재구매 의사, 문의량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다시 고객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매장을 한 바퀴 돌며 진열대를 살펴보았다.
어떤 곳에는 고객이 남긴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고 어떤 곳에는 예전 포장지 샘플이 전시되어 있었다. 하나하나가 정교한 마케팅 전략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보고서는 준비됐습니까? 하은은 미리 준비한 검은 바인더를 꺼내 건넸다. A4 20장 분량의 문서. 제목은 보이지 않는 고객의 보고서였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기존 보고서와 형식이 다릅니다. 숫자보다 기억, 그래프보다 목소리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표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첫 장에는 작은 사진이 있었다. 제품을 들고 웃고 있는 노년 부부의 모습.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늘 함께 있었지만 어느 순간 잊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강민석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설문 내용, 관찰 기록, 인터뷰 인용문, 그리고 팀원들의 간단한 메모까지. 어느 하나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한참 후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정식 예산은 없습니다. 제4비와 자원봉사 개념으로 팀원들이 도와주셨고 마케팅 비용은 거의 0원입니다. 그런데도 고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고객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면 발걸음도 따라옵니다. 그 말에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매장 안은 고개 몇 명이 자유롭게 둘러보고 있었고 계산대에서는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아주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갑시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하은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예,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이 지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실험을 조직 전체로 확산할 겁니다. 그 중심에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에 하은은 다시 얼굴을 들었다. 조건이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 그대로 시스템 밖에서 시작하십시오. 누구의 허락을 기다리지 말고 누구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기회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다시 노트를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썼다. 두 번째 실험. 고객의 기억에서 출발한 브랜드 회복.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작은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다. 박경비, 김택배, 이선이모, 최은서. 시스템에 없던 사람들. 그러나 가장 먼저 변화의 신호를 알아본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보고서 맨 앞에 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아주 조용히 대한 미래를 다시 쓰고 있었다. 서울로 복귀한 신하은의 첫 업무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별도의 사무실도 공식적인 직책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름표가 새겨진 명찰 대신 임시 출입증이 달린 줄이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고 노트북 한 대와 작은 회의실 한 칸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러나 하은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한 공간으로 돌아온 듯한 편안함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청소 직원 휴게실, 구내식당, 야근 후 담배를 피우러 나오는 경비 직원들, 택배기사 대기 공간, 그리고 고객센터의 수화기 뒤편. 이 모든 곳은 여전히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 정보로 가득했다. 그녀는 전처럼 메모했고 전처럼 관찰했으며 이제는 더 넓은 스케일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고객은 언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을까? 어떤 순간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놓쳤을까? 왜 그들은 돌아오려 하지 않는 걸까? 그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사 내부 자료를 하나하나 열람했고 각 부서의 성과 분석과 마케팅 흐름,
제품 리뉴얼 기록과 광고 방향성까지 점검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고객 이탈의 시작은 언제나 소통의 중단 시점과 일치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도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디자인을 변경할 때 과거의 기억을 고려하지 않았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회사는 고객이 아닌 내부 판단만을 따랐던 것이다. 하우는 자신만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벽에 붙인 큰 종이 위에는 색색의 선이 얽히고 얽혀 있었고, 그 선들은 회사의 의사결정과 고객 반응 사이의 간극을 시각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기억의 지도라고 불렀다. 제품 하나가 단종되었을 때 고객이 어떤 글을 남겼고 어떤 대체 브랜드로 이동했는지, 특정 시기에 광고 문구가 바뀌었을 때 고객 클레임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수많은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지도를 본 최초의 사람은 마케팅 전략팀의 주임이었다. 우연히 빈 회의실을 찾다 하운의 공간을 발견한 그는 벽 가득히 펼쳐진 그 도표를 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이게 다 고객 반응 기록입니까? 하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정식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데이터들이에요. 설문지에선 빠졌지만 커뮤니티나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연결해봤어요. 이거 대단한데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전략팀 몇몇 직원이 자발적으로 하운의 기억의 지도 제작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고객센터 통화 기록을 재분석했고 SNS 데이터를 수집해 태그 분석을 도왔으며 이전 고객 캠페인의 효과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붙였다.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숫자 뒤에 숨은 목소리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운은 오래된 보관 문서에서 흥미로운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수년 전, 사내 브랜드 회의 중 누군가 손글씨로 남긴 의견이었다. 우리는 고객의 손에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그 문장은 그녀는 곧바로 회장실에 요청서를 넣었다. 보고서 제목, 기억의 지도 기반 브랜드 회복 캠페인 제안서. 그 제안서의 핵심은 명확했다. 회사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핵심 전략 3가지. 다시 듣기 캠페인. 전국 각 지역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 잃어버린 소리를 수집한다. 공감 중심의 오프라인 인터뷰, 온라인 의견 수렴 이벤트 등으로 브랜드와 고객의 재접속을 시도. 그 시절의 당신에게 라인 복원. 단종되었던 인기 제품의 한정 복각. 디자인과 향, 포장 방식까지 고객의 기억을 기준으로 복원하여 브랜드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살린다. 사람의 얼굴을 한 기업 전략 실행. 마케팅의 직원과 고객의 실제 목소리, 얼굴, 사연을 활용한다. 광고 모델 대신 진짜 사람의 이야기로 브랜드를 설명하는 방식. 강민석 회장은 제안서를 다 읽은 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이건 회복이 아니라 복원입니다. 하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시 처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며칠 후 전사공지로 기억 회복 프로젝트의 시작이 선언되었다. 회장은 담담한 말로 이메일을 마무리했다. 우리는 가장 강했던 시절,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던 기업이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자 합니다. 공지 이후 대한미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기 시작했다. 사무실 안에선 고객의 이름이 수치보다 먼저 언급되었고 신제품 회의에서는 추억이라는 단어가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광고 카피라이팅은 전문가가 아닌 고객 자녀가 써내려간 손편지로 대체되었고 재출시된 초기 버전 세제는 입고 2시간 만에 완판되었다. 신하은은 늘 그래왔듯이 조용히 뒤편에 서 있었다. 누구보다 깊이 브랜드를 사랑했지만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자신을 감췄다. 그녀는 회의실 바닥에 남겨진 메모 한 장도 놓치지 않았고 사내 게시판의 작은 글에도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퇴근길에 후배 실습생 은서가 물었다. 선배, 지금이 기분이 어때요? 하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직 길의 중간이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지도를 가지고 있어.
그녀가 말한 지도는 단순한 도표가 아니었다. 고객의 목소리, 기억의 문이, 익힌 감정의 흔적이 모여 만들어진 지형도. 그리고 그 지형도는 대한미래라는 브랜드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회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그 시작점에는 항상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다. 프로젝트 기억 회복이 시작된 지 3달이 흘렀다. 대한미래의 내부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회의실에서는 매주 고객의 목소리 공유 시간이 마련되었고, 각 부서 벽면에는 고객 인터뷰에서 발췌한 문장들이 붙어 있었다. 처음 이 브랜드를 샀을 땐 내가 가족을 책임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쓰던 제품이라 믿고 샀죠. 비싸졌을 뿐 아니라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왔네요. 누군가는 그 변화가 느리다고 말했지만 신하은은 알았다. 감정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과 온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객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본사 15층 어느 날 아침 브랜드 전략실에서 새로운 상품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하은은 그날 회의의 초청 발표자였다. 팀장도 본부장도 아니었지만 기억의 지도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로서 그녀의 말은 누구보다 무게 있었다. 이번에 복원하는 제품은 은하 세제입니다. 회의실 안에 앉아있던 직원들의 눈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은하 세제는 대한미래가 브랜드를 키우던 초창기 시절 국민 제품이라 불리던 세제였다. 그러나 트렌드 변화와 고급화 전략 속에 조용히 단종되었던 제품. 복원하기엔 너무 오래된 그리고 위험한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 마케팅 부서 과장이 물었다. 그 제품은 고객층이 고령화되어 이미 시장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복원은 브랜드 이미지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하은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 분석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숫자 뒤에 있는 마음을 봐야 합니다. 은하 세제를 찾는 고객들은 단순히 세제를 찾는 게 아닙니다. 삶의 안정, 익숙함, 추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이어서 몇 가지 통계를 보여주었다. 제출 시 설문조사 응답률, 온라인 커뮤니티 언급량, 고객센터 문의 전화 증가율, 그리고 그 아래 한 고객이 남긴 편지를 띄웠다.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은하 세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보관 중입니다. 그 향기를 맡으면 어머니가 아직 제 곁에 계신 것 같거든요.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 향기라면 우리 브랜드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네요. 은하 세제 복원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제품 디자인은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되 현대적인 포장을 더했다. 광고 모델은 유명인이 아닌 72세 고객이 직접 출연했다. 그녀는 광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향기로 나는 내 청춘을 닦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향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도 안 돼 전국 재고가 소진되었다. SNS에는 은하 세제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졌고 영상 속 어르신은 인터넷 밈으로 퍼지며 젊은 세대에게도 감동을 줬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신하은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본사 구석 회의실에서 기억의 지도를 다듬고 있었다. 그 지도에는 제품의 성공보다 고객의 미소가 더 중요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 무렵 강민석 회장은 조용히 그녀를 찾아왔다. 별다른 의전도 없이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난 그는 회의실 문을 열며 말했다. 이 정도면 당신을 조직의 정식으로 받아야겠군요. 하은은 웃으며 말했다. 지금까지는 비공식이었나요? 당신이 만든 변화는 시스템 바깥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그 자체가 시스템이 되고 있어요. 회장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네,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복수도 아니고 보상도 아닌데. 그 질문은 오래전부터 그녀 스스로에게도 던졌던 물음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 모든 일상의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 처음엔 단순했어요. 그냥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걸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까? 아니요. 하오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을 계속 지키는 게 진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객의 진심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진심을 아무도 안 들어준다면 제가 들어줘야 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조직의 기준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회장은 조용히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대한미래 브랜드 전략실의 정식 배지였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직책은 고객 경험 디렉터였다. 당신은 브랜드를 다시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보게 만든 거예요. 하오는 배지를 손에 쥐고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지 직책이 아니었다. 그녀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견뎌온 시간, 버텨온 이유, 그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였다. 그날 밤, 하우는 작은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적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가 꺼내어 다시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나는 오늘도 그 이름들을 하나씩 되살리는 일을 한다. 서울의 밤은 깊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도시 한복판에서 아주 작은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그 바람은 누구의 얼굴도 잊지 않았고 누구의 이야기도 흘려듣지 않았다. 대한미래는 변해 있었다. 유형적으로는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나 조직 혁신을 내세운 적 없었다. 하지만 내부 구성원들은 알고 있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진심이 가장 아래에서부터 위로 번져온 결과라는 것을. 이제 회사의 회의는 숫자 보고가 아닌 고객 이야기로 시작되었고 신제품 기획회의에서는 제품 스펙보다 먼저 누가 이 제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과거의 대한미래가 시장을 앞서가려 했다면 지금의 대한미래는 사람 곁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신하은은 여전히 단정한 차림으로 회의실 벽면에 기억의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매번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고객 반응을 직접 수집하고 그것을 종이에 손으로 기록했다. 그녀는 이 회사의 유일한 디지털이 아닌 데이터 관리자였다. 그날은 봄비가 조용히 내리는 날이었다. 하우는 본사 1층 로비에 마련된 고객 기억 전시회 부스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가 제안한 작은 프로젝트였고 지금은 전사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각 부서 직원들이 기억하는 고객의 한마디 혹은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메모지에 적어 벽면에 붙인 공간이었다. 그중 하나에 적힌 문장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당신들이 우리를 기억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다시 여기 있습니다. 하우는 그 문장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 문장은 어쩌면 자신이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본질적인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잊혀져 간다는 감정을 겪지 않도록, 누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남겨놓는 일.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하은 씨. 돌아보니 회장 강민석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다가왔다. 곧 전사 타운홀 미팅이 열릴 예정입니다. 원사 중 한 명으로 당신을 초청하고 싶어요. 하원은 놀란 듯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도 잘 못하고 그 자리가 딱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강 회장은 단호했다. 시스템을 만든 사람보다 그 틈새에서 진짜 가치를 지켜온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니까요. 며칠 뒤 사내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수백 명의 직원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참여했고 런던에는 신하은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A4용지 한 장이 지어져 있었다. 연습 없이 적은 손글씨 연설문. 안녕하세요. 저는 신하은입니다. 이 회사를 5해 동안 청소하면서 지켜보았고
지금은 브랜드를 다시 기억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땐 매일 바닥을 닦았습니다. 회의실에서 흘린 커피 자국, 복도에 떨어진 종이 조각, 때로는 찢어진 보고서 한 장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흔적을 모아 지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 흔적들이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종이를 넘겼다. 제가 본 건 숫자가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고객의 얼굴, 직원의 얼굴, 그리고 이 회사를 위해 쓰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회사가 잃어버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진지했다. 누군가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펜을 놓은 채 집중하고 있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다시 팔리기 시작한 건 가격을 낮췄기 때문도 아니고 마케팅이 좋아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만들고 있었는지를 다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연설의 마지막 문장을 조심스럽게 읽었다. 저는 앞으로도 이 회사를 닦고 싶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기억을 닦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큰 소리도 아니었고 요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박수는 뭔가 깊은 곳에서 올라온 울림이었다. 그리고 그날 수많은 사내 메신저에는 이렇게 쓰인 메시지가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도 기억을 닦을 사람 하나쯤은 필요했어요. 그날 밤 하은은 다시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장 다음에 또 하나의 빈 페이지를 준비했다. 그 위에 아주 작게 한 문장을 썼다. 나는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름 없는 고객, 이름 없는 직원, 이름 없는 시간, 그 모든 이름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전략보다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대한미래는 여전히 변해가는 중이고 신하은은 여전히 이름을 기억하는 중이다. 세상은 가장 조용한 사람의 말에서 가장 큰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걸 이제 우리도 조금씩 알게 된 것이다.